파일에서 열기. 바탕화면에 저번에 저장한 파일 있었죠. 저장한 폴더가 쇼핑몰 디자인 가이드북. 요거는 제가 파트 2에 챕터 1에 있는 세션 6번 색상 보정 JPG 파일을 열어주세요. 자, 이렇게 지금 상품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상품 사진이 야외에서 찍은 게 아니라 실내에서 찍었다 보니까 다소 좀 어둡게 나오고 색깔이 이제 조명에 따라서 약간 누리끼리하게 변색이 돼 있죠. 자, 이랬을 때 상품의 색상을 보정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밝기를 보정하기 위해서 이미지에 보시면 조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미지의 조정. 여기서 레벨을 눌러주세요. 레벨. 그러면 이렇게 레벨 값이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흰색 요 화살표 있죠? 얘가 이제 밝은 영역을 뜻하고요. 여기 까만색 화살표, 얘가 어두운 영역. 그 다음 중간에 있는 회색 화살표가 대비를 뜻해요. 그래서 여기 값을 직접 이렇게 끌어서 조절하시면 되는데, 책하고 똑같이 맞춰보실 분은 요 밑에다 값을 적으셔도 돼요. 20. 저는 책하고 똑같이 한번 줘볼게요. 0.86. 그 다음에 밝은 색깔은 231. 자, 이런 식으로 색깔을 조정을 해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원본하고 보면은 얘가 이제 원본인데 원본 색깔이 좀 흐리멍텅하고 좀 어두운 느낌이라면 레벨 값을 조절하니까 밝기 대비가 조금 더 또렷해진 그런 느낌이죠. 자, 이렇게 레벨 값을 조절해 보았는데요. 레벨은 우리가 밝기 대비를 조절할 때 제일 많이 활용하는 툴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기 이미지에 조정해서 레벨로 들어왔을 때 이 삼각형 3개 다시 말씀드리자면, 얘가 밝은 영역, 얘가 중간 대비, 그 다음 얘가 어둡기. 그래서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을 맞추고 그 안에서 대비를 맞추면 보다 또렷하고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색깔 맞춰보셨다면은 이번에는 여기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색깔 중에 약간 노란기가 좀 많이 들어있으니까 색깔을 좀 조정을 해볼게요. 이미지에 조정해 보시면은 색상 균형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3번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여기 보시면 녹청, 빨강, 마젠타, 녹색, 노랑, 파랑 이런 메뉴가 있죠. 여기 있는 이 메뉴의 색깔을 조절을 해보면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색깔이 바뀌어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노랑을 좀 빼고 싶으면 파랑 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은 색깔이 보정이 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원래 찍었던 사진에서 밝기나 대비 색상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좀 보정을 해서 확인을 하게 된다면 그대로 이제 세팅이 된 예쁜 그런 사진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책의 레벨대로라면은 컬러 레벨을 23, 48,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8 정도 줬는데, 이거를 꼭 이대로만 설정해야 되는 건 아니고 직접 눈대중으로 조절해서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맞춰보신 후에 확인해 보시면은 여기 작업 내역을 눌러보면 레벨 값만 줬을 때랑 색상 균형에서 색상을 맞춘 게 조금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컬러 밸런스는 사진의 색상을 우리가 좀 조절을 해줄 때, 예를 들어서 색깔을 찍었을 때 조명의 빛 때문에 파란색이 좀 많이 들어갔다 라고 한다면 반대쪽인 레드라든지 옐로우 쪽으로만 좀 조절을 해주면 파란색을 빼줄 수가 있는 그런 원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컬러 밸런스는 색상이 톤을 맞출 때 많이 활용을 하곤 합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4번에서는 색상을 고루 맞출 수 있는 기능 버라이에이션즈라는 메뉴를 썼는데, 요거는 어디를 가냐면 이미지에 마찬가지로 색상이든 보정하는 거는 조정에 다 있어요. 조정에 잠깐만요. 저는 한글 버전 익숙지가 않아가지고 좀 찾아볼게요. 잠깐만요. 아니고 여기서는 지금 안 보이네요. 색상 이거 조정하는 게 어차피 많이 쓰진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긴 할 것 같은데,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지금 요 버라이에이션스라는 메뉴가 뭐냐면은 실제로는 초보 포토샵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메뉴인데, 색상 톤을 좀 더 밝게 좀 더 어둡게 또는 뭐 좀 더 빨간색으로 노란색으로 이렇게 색상 톤을 입힐 때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모드에서는 지금 안 보여서 혹시 제가 찾으면 얘기를 드리겠는데, 굳이 안 써도 되는 메뉴라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넘어갈게요. 자, 58페이지. 자, 만약에 내가 레벨 값을 조절을 했는데 조금 더 선명하게 조절을 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이미지의 조정에서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곡선이 커브스예요. 이 곡선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그래프가 보일 텐데, 이 그래프의 선을 위로 당기면 밝아지고요. 그래프의 선을 아래로 좀 조절하면 대비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 곡선으로 레벨 값을 우리가 맞췄다라고 했을 때 곡선으로 좀 더 세부적인 레벨을 조절할 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브즈 같은 경우는, 즉 곡선 같은 경우는 커브 곡선을 만들면서 색상의 대비를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프의 곡선을 위로 올리면 밝아지는 거고 아래로 내리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곳은 더 밝게, 어두운 곳은 더 어둡게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명암 차이로 인해서 이미지가 더욱더 선명해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밝기 대비를 조절할 때는 일단 첫 번째 1차적으로는 레벨 값을 조절하고요. 2차적으로는 커브즈로 조금 더 세부적인 레벨을 조절해서 만들곤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색상을 보정했다면 제일 처음 이미지는 이런 색깔이었는데 색상이 많이 보정돼서 나타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색상 보정을 한번 가볍게 해보시고 질문 있으신 분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폰트 설치하시는 거 그거 한번 연습해서 글씨 적는 거 연습하겠습니다. 상세 페이지에 필요한 폰트 사용 설명서라고 적혀 있네요. 자, 일단 폰트는 타입 툴로 우리가 글씨를 적을 때 활용하시게 되는 게 폰트인데, 이 폰트가 기본적인 포토샵에 깔려있는 폰트가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쁜 폰트를 내가 사용하고자 한다면 폰트를 다운받아서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일단 폰트에는요, 유료 폰트랑 무료 폰트가 있는데요. 유료 폰트는 폰트 회사에서 만들어서 배포하는 폰트들로, 그런 폰트들의 경우는 내가 만약 유료 폰트를 인터넷상으로 다운받아서 썼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이 일단은 저게 유료 폰트사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작권 때문에 큰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쁜 폰트를 쓰고자 한다면 무료 폰트를 다운받아 쓰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니까 뭐 맑은 고딕, 뭐 나눔 글꼴 패키지, 고도체, 서울 서체, 제주 서체에서 몇 가지 적혀 있는데, 요런 것들도 물론 무료 폰트이고요.
아니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잠깐 요청 닫을게요. 지금 안 쓸 거니까. 그냥 네이버에다가 눈누라고 적어볼까요? 눈누. 이렇게 적어보시면은 눈누라는 폰트가 나와요. 그래서 폰트를 다운받는 사이트로는 이 눈누라는 곳이 좀 적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자, 뒤에서 보니까 나눔 고딕이라는 걸 설치를 한대요. 그러면 무료 폰트니까 우리 폰트 찾아보기에 나눔 이렇게 적어보시면은 나눔 스퀘어, 나눔 고딕, 나눔 스퀘어 라운드 등의 각각의 나눔과 관련된 폰트들이 나올 거예요. 자, 나는 지금 나눔 고딕을 설치할 거예요. 그러면 이 나눔 고딕을 클릭하시고, 이건 이제 광고니까 닫으시고요. 여기에서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실제로 이 눈누라는 폰트는, 눈누라는 이 사이트는 폰트들을 다 저장해 놓은 사이트는 아니고요. 다만 각각 이제 무료 폰트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링크를 연결해 놓은 사이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 글꼴 모음이라는 사이트로 넘어가서 바로 내가 다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오죠. 지금 나눔 글꼴을 받을 거니까 나눔 글꼴 전체 내려받기를 이렇게 누르면 나눔 글꼴 올 집이라는 거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거를 zip 파일이니까는 저장하겠다. 그리고 폰트 같은 경우는 저번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만 가급적이면 폰트 폴더를 따로 만드셔서 거기다 저장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받아졌을 거고, 파일 열기를 해서 압축을 바로 풀어 볼게요. 폰트를 내가 이 컴퓨터에다 깔았다 라고 한다면 이 컴퓨터에서 작업하는 건 큰 무리가 없겠지만, 컴퓨터에서 작업하다가 예를 들어 노트북에서도 작업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거 작업한 거를 상대방, 그러니까 뭐 내 거래처일 수도 있고 나랑 같이 일하는 파트너일 수도 있잖아요. 그분한테 이 작업하셨던 예를 들어 PSD 파일을 보낸다라고 할 때 그분의 컴퓨터에 만약에 이 폰트가 깔려있지 않으면 폰트가 깨져서, 깨진다기보다는 그냥 기본 폰트로 좀 배기 싫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폰트는 가급적이면은 설치도 물론 설치지만 보관을 해두는 폴더를 마련해 주시고 뭐 USB라든지 그런 데다가 저장을 해두세요. 그래야 내가 어떤 폰트가 없어서 문제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없을 거예요. 폰트가 지금 보니까 압축이 좀 많이 묶여 있네요. 그럼 압축 풀기 해서 나눔 고딕을 압축을 푼 다음에 이 나눔 고딕을 따닥해서 설치. 아니면 내가 이걸 다 따닥해서 설치하기 힘들다면 블록 지정을 하셔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모든 사용자용으로 설치 이렇게 해주시면은 각각의 글꼴들이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자, 나눔 고딕을 설치해 봤고요. 다른 글씨도 만약 나눔 내가 손글씨 붓 이런 걸 또 하겠다. 따닥해서 얘네를 범위 잡고 오른쪽 하고 모든 사용자용으로 설치. 이렇게 하시면 폰트 설치가 가능하니까 마음에 드는 폰트들 몇 가지 설치를 해보세요. 여기는 지금 OTF랑 TTF가 있는데 OTF는 애플 컴퓨터 있죠. 애플 컴퓨터용이 OTF고요. TTF 같은 경우는 윈도우용으로 개발된 게 TTF예요. 그래서 둘 다 비슷하긴 한데 그냥 둘 다 비슷한 글꼴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둘 중에서는 TTF가 그래도 윈도우용이니까 그러면 TTF로 정화 압축을 풀어서 얘를 설치를 하겠죠. 압축 파일이 되어 있고, 이게 아까 압축 푼 거. 오른쪽 마우스 버튼 모든 사용자용으로 설치.
혹시 눈누에서 다른 폰트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경우는요. 모든 폰트로 가면은 눈누에 있는 모든 폰트를 볼 수 있고, 예를 들어 여기 아무거나 적어보세요에 이렇게 글씨를 적어보시면은 각각의 폰트에서 내가 글씨 적은 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글씨체 이쁜 것 같아 라는 글씨체가 있다면 해당 글씨는 또 클릭하셔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돼요. 얘네들은 무료로 제공이 되는 건데 각각의 이런 뭐 원스토어라든지 카페24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네 어떤 이념을 담아서 만든 그런 폰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 폰트들은 무료로 풀려있기 때문에 상업용으로 쓰신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마음에 드는 거는 다운받아서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아까 폰트 모음에다 저장할 거니까 파일 열기에서 얘가 zip 파일이면은 압축을 풀고 들어가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죠. 자, 설치 절차가 그리 어렵지는 않을 건데요. 다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설치를 했다라고 했을 때 포토샵이 열려 있으면 여기서 바로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포토샵 창은 잠깐 닫았다가 다시 여는 걸로 할게요. 지금 이건 저장 안 할 거니까 지금은 안 이용하겠습니다. 눈누에서 예제 받아보셨다면 닫으셔도 돼요. 포토샵을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에서는 나눔 고딕체만 쓸 거라서 다른 글씨체들은 그냥 더 받으실 분들 더 받아 놓는 걸로 하고요. 아니면 그냥 나눔 고딕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혹시 폰트 다운 받으시거나 설치하시는 거 잘 안 되신 분 체크해보고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그럼 새로 만들기 눌러서 일단 새 창을 만들 건데 폭은 예제에서 860으로 주라고 했으므로 860. 보통 860이 상세 페이지의 가로 너비예요. 그 다음 높이는 그냥 700을 주랬으니까 700. 보통은 상세 페이지의 높이라고 한다면 이제 다 제각각이긴 한데 보통은 한 2000에서 2500까지를 적어요. 근데 지금은 어차피 예제를 연습해 볼 거기 때문에 높이를 700 정도만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리솔루션 해상도는 72픽셀/인치가 기본 우리 화면상으로 보이는 그런 해상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흰색인지 보셨다면 제작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얀색 배경창이 떴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띄우셨다면 이번에는 가로 문자 툴을 클릭해서 글씨를 좀 적어볼까 하는데요. 일단 T자 모양, 여기 타입 툴에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16번째. 수평 문자 도구라고 뜨는데 이 가로 문자 툴을 클릭해 주시고요. 내가 글씨를 적고자 하는 부분을 상단에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클릭을 하기 전에는 여기 이렇게 배경이라고만 떠 있지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타임 레이어가 하나 더 생기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는 이렇게 커서가 깜빡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글씨를 좀 적을 건데요. 제목으로 흔히 쓰는 글씨 크기라고 일단 적을게요. 근데 혹시 글씨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 글씨 색깔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글씨 색깔이 노란색인데 이 부분을 클릭해서 색상을 까만색으로 맞추고 확인하면 글씨가 까맣게 적히겠죠? 색상을 맞출 때는 이 글씨 색깔을 클릭하시고 여기서 색상을 고르신 후에 그 다음에 색상 값을 조절하면 되는데 어차피 흰색이나 까만색은 무채색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걸 선택하든 상관은 없고요. 지금은 저는 까만색으로 적을 거라서 왼쪽 하단으로 이렇게 끌어다 놓은 거예요. 아니면 여기 색상표 값에다 000000이라는 까만색을 뜻하는 글을 적어주시면 까망으로 설정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글을 적으면 까만색으로 전 나오겠죠? 자, 이렇게 적었고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이 글씨의 일부분을 수정하고자 한다면 블록을 지정해서 수정을 하시면 돼요. 아니면 전체를 고치고자 한다면 전체를 블록을 지정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확인을 누르고 설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확인 누를게요. 확인은 단축키는 컨트롤 엔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적었다 하면은 매번 확인 누르기 불편하니까 컨트롤 엔터를 쳐서 적용하시면 글씨가 적혀지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타입 툴에 대해서 좀 설명하자면 여기 있는 이거는 뭐냐면 타입 툴을 눌렀을 때 옵션 바잖아요. 요거는 가로 세로를 바꾸는 거예요. 그쵸? 자, 얘는 글씨체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요 위쪽에 있는 얘네들은요 최근에 제가 고른 글씨체예요. 옆에 별표는 뭘 것 같아요? 즐겨찾기겠죠. 그래서 내가 자주 쓰는 글꼴이 있다면 그 글꼴을 체크해놔서 즐겨찾기를 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밑에 보면은 쭉 글씨들이 있는데 얘는 나눔고딕이라는 걸 골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나눔고딕 해당 글씨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글꼴의 스타일을 보시면 라이트, 레귤러, 볼드, 익스트라 볼드 이렇게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부분은 각각의 글꼴에 따라 속성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글꼴은 지금처럼 이렇게 라이트, 레귤러, 볼드 해서 각각의 값들을 설정을 해놓은 반면에 예를 들어 다른 폰트 아무거나 골라볼게요. 예를 들어 이 양재튼튼테라는 다른 폰트는 설정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폰트마다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저희 지금 고른 나눔고딕체 같은 경우는 여기에 폰트가 이렇게 속성값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타일은 여기선 볼드고를 했으니까 볼드를 고르면 글씨가 약간 두꺼워졌죠. 자, 그 다음 여기 TT 여기 적혀 있는 게 글씨 크기인데요. 제가 지금 적은 글씨는 48포인트. 그럼 내가 60으로 바꿔서 엔터를 치면은 글씨가 60포인트만큼 커져서 나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AA, 요건 이제 속성 같은 건데 선명하게 뚜렷하게 매끄럽게 이런 게 있어요. 없음의 경우는 되게 글씨가 뭐랄까 거칠어 보이죠. 그쵸? 이게 안티엘리싱이 없을 때는 글씨가 거칠어지기 때문에 없으면 거의 누르지 않고요. 뭐 선명하게나 뚜렷하게나 이렇게 했을 때 가해가 부드러워 보이기 때문에 이런 값들을 더 많이 주고는 합니다. 거의 차이는 없어서 가볍게 눌러보면서 약간씩의 차이 정도 아마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정렬 방식인데요. 지금 한 줄 적을 때는 사실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일단 적으시는 부분에서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우리 포토샵의 경우는요. 커서를 찍은 부분이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왼쪽 정렬이면 제가 여기 커서를 찍었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글씨가 적혔겠지만 가운데 정렬을 하는 경우는 제가 커서를 찍었던 위치가 가운데 부분이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앞쪽으로 이렇게 글씨가 막 가서 초보가 작성하기에 좀 당황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오른쪽 정렬은 내가 커서 찍은 부분이 오른쪽 끝인 거예요. 그렇게 정렬 방식이 되어 있어서 초반에는 왼쪽 정렬로 보시는 게 안 헷갈려요.
저도 그래도 왼쪽 정렬을 좀 좋아해요. 자, 그 다음에 요 옆에가 아까 글자 색깔이죠. 자, 여기를 한번 클릭해서 보면은 색상 피커라는 게 뜨고 여기 색상 값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색상을 찍고 그 다음 여기 색상 피커에서 내가 원하는 색상을 찍은 다음 확인을 하면 색깔이 바뀌는 겁니다. 다만 색깔을 내가 이런 식으로 눈대중으로 찍었을 때 지금 색깔하고 나중에 색깔이 달라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쵸? 눈대중으로 딱 맞추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 밑에 보면은 색상 코드가 있어요. 이 책에서는 EA016, 그러니까 EA016F라고 적었네요. 한번 그대로 적어볼게요. EA016F.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면 똑같은 색상으로 색상 코드를 맞춰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 기능을 좀 익히는 거라서 나머지 부분도 조금 더 소개할게요. 자, 요거 보이죠? T자. 요게 이렇게 보면은 굴려져 있는 모양도 있어요. 여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요거는 텍스트 뒤틀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똑바로 글을 쓸 수도 있겠지만 약간 이렇게 굴려서 적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스타일을 뭐 부채꼴이라든지 효과를 주시면 이런 식으로 글자가 굴려지게 돼요. 구부리기 값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깃발 같은 경우도 재밌죠? 그래서 텍스트 뒤틀기라는 효과가 텍스트 글씨를 어떤 도형 모양처럼 뒤틀려서 나타내 주는 걸 텍스트 뒤틀기라고 합니다. 자, 그 옆에 보면은 폴더 모양 같은 게 하나 보일 텐데요. 이 폴더 모양이 문자랑 단락에 대한 옵션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 옵션 값에서 거의 다 설정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보다 좀 더 세부적으로 설정하는 메뉴가 바로 여기 있는 이 메뉴예요. 자, 여기 나눈 곳이 얘랑 똑같죠? 얘는 글씨체, 글꼴이 되겠고 그 옆에 볼드는 얘랑 똑같죠? 얘가 이제 속성. 그 다음에 60pt 얘랑 똑같죠? 얘가 글씨 크기. 요 AA는 뭐 같아요? 지금은 제가 한 줄밖에 안 적어서 똑같이 보일 텐데 얘가 행간이라요. 줄과 줄 사이 간격. 그리고 요건 안 쓰니까 넘어가고 요 두 번째 거 얘는 이제 자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씨랑 글씨 사이의 간격을 좀 더 띄고 싶어요. 그러면 이 VA가 원래 기본값은 0이지만 만약에 제가 100을 준다면 글씨들이 좀 뚝뚝 떨어져서 나오는 게 보이시죠? 만약 이 값이 마이너스 50을 준다면 글씨가 붙어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간이라는 건 글자랑 글자 간의 간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값은 0이니까 지금은 제가 0으로 놓을게요. 자, 그 다음 요거 지금 T자인데 위아래로 화살표가 있죠. 즉 세로 스케일이라고 해요. 만약에 내가 여기 제목이라는 글씨를 세로 스케일을 120을 준다든지 150으로 할까요? 150을 줘보면 글씨가 세로로 길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원래 값은 100%가 원래 기본값인데 내가 원하는 만큼 길게 또는 짧게 줄일 수가 있고요. 요 T는 지금 양옆으로 화살표가 돼 있죠. 그래서 장평을 말해요. 높이에 대한 너비의 비율이 장평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값을 만약에 내가 50을 주겠다. 그럼 글씨가 날씬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만약에 이 값을 내가 200을 주겠다. 글씨의 너비가 넓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로 스케일, 세로 스케일 이런 뜻이고 요 AA는 뭐냐면은 글씨의 일부를 내가 위로 좀 올려서 이렇게 적고자 한다든지 이럴 때 AA를 건드리는 거고요. 보통은 0으로 돼 있어요. 아까 색상은 여기 색상과 같아요. 그 다음에 요 T는 잠깐만요. T는 진하게 하는 거. 요 기울여져 있는 T는 기울임. 얘는 대소문자를 같이 만드는 거예요. 둘 다 대문자로 만드는 거. 얘는 소문자는 조그만한 대문자로 만드는 거. 요거 같은 경우는 위첨자로 다는 거, 아래첨자 다는 거, 밑줄 취소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요 문자 메뉴들에 대해 소개를 해보았고요. 계속해서 그러면 진행해 볼게요. 자, 우리가 글씨를 적었는데 이 글씨가 요 창에서 가운데가 아닌 엉뚱한 데 있다라고 한다면 움직여주는 건 이동 툴을 선택해서 움직이시면 돼요. 이동 툴로 글씨 위에서 이렇게 끌어서 배치를 해주시면은 내가 배치되고 싶은 위치대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6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마저 적어 볼게요. 그럼 타입 툴로 글씨를 적을 위치를 또 클릭을 하실 텐데, 얘가 보니까 어떻게 적혀 있냐면 두 번째 글씨는 27포인트. 그럼 우리가 여기를 타입 툴로 클릭했으니까 타입 레이어가 하나 더 생겼죠. 이 값을 27포인트. 스타일은 볼드로 하라고 돼 있고, 글씨색은 646464. 줄간격 오토. 네, 이대로 이제 또 적어 볼 건데, 글씨 색깔은 아까 바꿨으니까 모바일에서 쉽게 읽을 수 있는 엔터. 표준 글씨 크기 27pt. 다 적었다 하면은 확인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컨트롤 엔터를 치시면 글씨가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옆에도 보니까 똑같은 글씨체가 적혀 있죠. 그러면 얘를 복사할 때는 이동 툴로 가서 여기서 글씨 위에서 Alt를 누르고 끌면 이렇게 복사가 돼요. 요거 복사 조금 이따 해보고 일단 글씨부터 한번 적어보세요. 자, 이동 툴에서는 Alt를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삼각형 두 개가 겹쳐진 형태가 되는데요. 이게 복사예요. 누르면서 끌어서 내가 놓고 싶은 위치에다가 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쪽 오른쪽 글씨는 27포인트. 스타일이 볼드가 아니라 레귤러래요. 그럼 타입 툴을 선택하고 요거를 레귤러로 바꿔보면은 이렇게 글씨가 더 얇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글씨색은 646464 맞고 줄간격 오토 맞으니까 이렇게만 바꿔보시면 돼요. 일단 글씨를 적기 시작할 위치에 커서를 클릭해요. 그 다음 적을게요. 이렇게 글씨를 적어주세요.
내용 적어보셨다면 이제 수정해 볼 건데요. 전체 글씨는 27포인트를 쓰래요. 27포인트. 근데 줄간격이 있죠. 이 줄간격이 원래는 이 속성을 누르면 나오는 요 AA가 줄간격인데요. 여기서 값을 27을 줘라 라고 하는데 54를 줘라 라고 하는데 54가 없으면 여기다가 54를 적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적힐 때도 있는데 가끔 이게 잘 안 적힐 때도 있어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혹시 요 행간이 말썽을 부릴 때, 그러니까 내가 적는데 제대로 안 적힌다 이럴 때는요, 창에 보시면 속성이란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도 행간이 있거든요. 여기서 주시면 문제 없이 또 들어가니까 혹시 여기서 행간이 좀 말썽이다 하시는 분은 창에서 속성을 열어서 여기 행간으로 설정해 주시면 문제 없습니다. 글씨색은 646464 그대로 쓴 것 같고요. 여기 포인트라는 글씨는 범위를 잡아서 32포인트. 그러면 글씨를 32. 글씨가 포인트가 이제 좀 커졌죠. 그 다음에 강에다가는 블록 지정하고 글씨는 BB0404. 그러면 글씨를 BB0404 이렇게 색깔을 주시고 글씨 크기는 34포인트로 맞춰주세요. 없네요. 여기 적을게요. 그러면 약이라는 글씨도 범위를 잡아서 여기는 0027A4 그러면 여기 컬러를 이렇게 따로 설정하고 크기는 22포인트. 그 다음에 마지막 줄 글씨를 수정할 때는 이렇게 바깥쪽에 사각형이 생기면 글씨를 계속 이 글상자를 추가한다는 얘기가 되고요. 스자 근처로 가니까 이렇게 글씨 위로 가니까 I자가 요 네모가 사라지죠. 이때 블록 지정하면 글씨를 편집할 수 있어요. 마지막은 나눔 브러쉬를 이용하라는데 아까 설치를 했을지 모르겠네요. 나눔 손글씨로 일단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글씨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글씨를 가운데 정렬하면 글씨가 아까 제가 커서 찍었던 이 위치가 기준에서 가운데로 맞춰지는데 이동 툴로 배치해서 맞춰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한번 설정해 보시고 질문 받을게요. 자, PC랑 모바일 모두가 가독성이 높은 글씨 크기를 만드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모바일에서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하게 되잖아요. 상세 페이지에서의 설명 문구는 포인트로 주는 색상과 글씨의 굵기가 그 고객의 구매를 좌우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설명 적을 때의 글씨는 27포인트 이상으로 설정했을 때 지금 여기 우리 준 사이즈가요. 얘가 27포인트예요. 요 정도 사이즈로 적었을 때 모바일 같이 작게 보더라도 잘 보이겠죠. 그래서 PC랑 모바일에서 읽을 때 눈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가 된다라는 거고요. 보통은 가장 큰 타이틀, 요 제목의 크기가 보통 60포인트 정도 써요. 그래서 이게 이제 60포인트로 우리가 제목 대신 적어본 사이즈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소제목 같은 걸 적잖아요. 그 소제목은 보통 36포인트로 적어요. 자, 소제목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다가. 얘가 지금 60포인트로 나오니까 얘를 36으로 고쳐보면은 보통 중간에 이제 소제목 같은 게 들어간다. 그럴 때는 요 정도 글씨 36포인트 글씨가 보기가 좀 적당하더라 라는 겁니다. 보통 모바일에서 우리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해서 볼 수 있죠. 그랬을 때 손가락으로 확대하는 경우는 3회 배수씩 비율이 증가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27, 60 이런 식으로 3회 배수로 가잖아요. 이렇게 3회 배수로 크기를 맞춰주는 게 조금 더 무난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색상을 결정할 때는 채도가 너무 높은 색은 원색에 가까워요.
그 원색에 가까운 색은요, 화려하기는 화려하겠지만 눈이 아픕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빨간색을 쓸 때, 여기 강자 보면은 완전히 빨간색을 쓴 경우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가 조금 톤이 다운된 빨간색을 썼지만 완전히 순색의 빨간색을 쓰는 경우는 이 부분이 꽤 튀어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이 아플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아까와 같이 채도가 낮은 색을 써주시는 게 그래도 볼 때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한 번씩 보았고요. 지금 53분이니까 10분 정도 쉬었다가 3시 5분서부터는 뒤에 있는 세션 8번 또 진행해 볼게요. 자, 예제를 좀 가져올 건데 상세 페이지의 높이는 800픽셀 이상으로 저장하게 되면 모바일에서는 이미지가 깨져 보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우리가 쇼핑몰을 운영한다 했을 때 PC로 많이 사람들이 구매를 했었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를 길게 만들어도 상관이 없었지만 요 근래는 거의 구매하시는 구매층들은 모바일로 구매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환경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의 높이는 짧게 만들어서 여러 개를 집어넣는 형식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상품을 이제 소싱하다 보면은 상세 페이지를 직접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제공되는 상세 페이지를 가져다 쓰게 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다라고 했을 때 제공되는 상세 페이지가 길다면 내가 필요한 만큼으로 짧게 잘라서 활용을 해줘야 되겠죠. 그게 이 부분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예제를 불러올 건데 세션 8의 슬라이스 이미지라는 파일을 가져올게요. 세션 8에 있는 슬라이스 이미지. 자, 이 그림은 상세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되게 조그맣게 보이죠? 실제 이 그림이 12.5%로 화면에서는 축소가 되어 있는 화면이라 이렇게 작게 보이는 거고요. 만약에 이 화면을 내가 크게 100%로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돋보기 보여요? 왼쪽에 하단쯤에 있을 거예요. 돋보기를 따닥 누르면 무조건 100% 사이즈로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중간치가 보일 건데 우리가 여기 손바닥 보이죠? 이 돋보기 바로 위에 손바닥을 누른 채로 이렇게 끌고 올리면은 화면의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넘겨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매번 돋보기랑 손바닥을 누르기가 사실 쉽다기보다는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뭐 돋보기 툴이든 어떤 툴이든 상관없이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는 이렇게 손바닥 툴이 됩니다. 그래서 화면을 이렇게 확인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걸 100% 사이즈의 화면으로 보면은 이게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구나는 알지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 다시 내가 이번에는 지금처럼 100% 사이즈가 아니라 전체 그 상세 페이지가 다 보이게 하고 싶다 라고 할 때 이 손바닥 툴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따닥. 자, 돋보기 툴을 더블 클릭하는 경우는 화면을 무조건 100% 사이즈로 보게끔 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손바닥 툴로 더블 클릭하는 경우는 화면이 작은 화면은 커지면서 화면에 적당하게 보이는 거고요. 지금처럼 큰 화면은 작아지면서 화면에 다 보이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이렇게 손바닥 툴로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100% 사이즈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일단 우리가 보면은 글씨가 엄청 작아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작게 해놓고 작성할 때 어떤 경향이 있냐면 우리 눈에 좀 커 보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그대로 만들다 보니까 나중에 100% 사이즈로 만들면 글씨가 되게 커 보이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작업할 때는 100% 사이즈로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쵸? 그럴 땐 요 돋보기 툴을 더블 클릭하면 100% 사이즈로 볼 수가 있더라. 이렇게 돋보기를 따닥. 이거는 100% 화면 사이즈. 근데 이렇게 놨을 때 얘가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커져요.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끌어서 이렇게 내가 보고 싶은 위치로 냅두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나중 작업하실 때는. 자, 그리고 하나 더.
내가 만약에 어느 부분을 확대해서 보겠다 라고 할 때는요, 돋보기 툴로 클릭하시면 그 부분을 확대할 수가 있고, 내가 만약에 이 부분을 다시 작게 보고 싶어요. 그러면 Alt를 누르면서 클릭하시면 작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마우스로 끌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끌면은 크게, 반대로 끌면 작게도 조절되니까 돋보기 툴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돋보기 툴로 매번 이렇게 선택하기 불편하실 수 있으시니까 단축키를 한번 알려드려 볼 건데요. 컨트롤 플러스는 화면을 크게 하는 거예요. 어디가 기준이냐면 마우스 포인터가 있는 데가 기준이 돼서 좀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화면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서 이렇게 이동하시면은 내가 크게 하고 싶은 부분, 내가 크게 보고 싶은 부분에 딱 맞춰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작게 하실 때는요, 컨트롤하고 마이너스를 누르면 작아져요. 그래서 크게, 작게, 요거 우리 돋보기 안 누르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알아두시면 작업하실 때 좀 편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컨트롤 1번 눌러볼래요? 컨트롤 1번은 잠깐만요. 컨트롤 1번은 100% 크기로 보는 거예요. 화면에 100% 크기로 볼 때, 그러니까 돋보기를 더블 클릭하는 거랑 컨트롤 1은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컨트롤 1이 기억이 안 난다, 돋보기 더블 클릭이 낫다, 당연히 그렇게 기억하시고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컨트롤 0번 눌러보실래요? 컨트롤 0번은 화면에 전체가 다 보이게 맞추는 역할을 해요. 자, 컨트롤 0번을 누르는 경우는 화면의 모든 그 창의 내용이 다 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즉, 손바닥 툴을 더블 클릭할 때랑 같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우리가 확대하고 축소해서 보는 거는 전혀 무리되지 않게 익혀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요, 얘가 사이즈가 몇이냐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미지에 가셔서 이미지 크기를 한번 눌러보시면은 얘 사이즈가요, 폭은 아까 우리 상세 페이지에 보통 적용한다는 860으로 돼 있죠. 근데 높이를 보시면 4077 픽셀이에요. 꽤 큰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만약 이대로 내가 쇼핑몰에 올린다라고 할 때 일단은 작은 이미지가 큰 이미지보다 빨리빨리 떠요.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에서 볼 때는 얘가 되게 느리게 뜰 수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화면에서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사진으로 몇 장 이렇게 잘라서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잘라볼 건데, 혹시 여기 눈금자 나와 있어요? 네, 저번에 아마 꺼내 놓으셔서 나와 있을 건데, 이 눈금자도 단축키는 컨트롤 R이 눈금자 단축키예요. 내가 단축키 외우기 힘들다 그러면 보기에서 눈금자를 키셔도 돼요. 보기의 눈금자가 컨트롤 R이에요. 그리고 이 눈금자 안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면은 픽셀자, 인치자, 센티미터자, 내가 원하는 그 치수자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화면 보셨죠? 그러면 이 위쪽에서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끌고 이렇게 당겨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가이드 라인이 생겨요. 그러면 여기 이제 수치가 쭉 보이는데, 책에서는 대략 한 568, 대략 한 이 정도쯤에 맞춰서 잘랐네요. 그죠? 자, 이렇게 가이드를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다 가이드를 이렇게 나눠 놓는 걸로 할게요. 여기 제품 부분에 또 있으니까 이렇게 끌어서 가이드를 나눌 부분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누는 부분도 좀 주의를 하실 게 뭐냐면, 글씨 중앙에다 이렇게 찍어버리면 얘가 칸이 이제 이미지가 나눠지다 보니까 글씨가 분해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공백 부분에다가 맞춰서 가이드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자를 위치에다가 가이드를 끌어서 이렇게 잘라주세요. 아직은 자른 건 아니고 가이드 선만 배치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정도로 분해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가이드를 쭉 만들어 보시겠어요? 그러면 파일에서 저장을 하실 때
내보내기로 가보세요. 내보내기에 웹용으로 저장. 이렇게 누르면 이런 창이 떠요. 자, 얘가 GIF는 256컬러밖에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혹시 이 GIF로 저장되면 이렇게 이미지가 지저분해 보이게 될 거예요. 이거는 상세 페이지는 보통은 JPG로 저장을 합니다. JPG로 되어 있도록 하시고 품질 퀄리티를 어느 정도 주느냐는 이제 설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원본 최적화 2장, 4장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서는 이게 뭐냐면 2장은 원본하고 비교본을 이제 확인해 보는 게 이제 2장, 4장은 이제 원본하고 비교본 1, 2, 3를 확인하는 게 4장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가 보기 좋은 정도로 맞추면 되고 예제선 최적화로 이렇게 맞춰놨네요. 그죠? 자, 어쨌든 여기서 JPG로 품질은 예제선 70으로 했으니까 저도 그냥 70 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저장 있어요. 여기 창에서 잘 안 보이죠? 여기 밑에 저장. 그러면 이렇게 저장하는 창이 뜨고 여기서 제가 바탕화면에 저희 폴더 만들었었잖아요. 여기다 해볼게요. 파일 이름을 그냥 얘는 테스트라고 적었다니까 테스트. 그리고 포맷, 이 형식은 이미지 전용 이대로 놓고요. 요 밑에 지금 분할 영역이 있어요. 여기를 모든 분할 영역으로 이렇게 설정돼 있죠. 이대로 저장을 눌러보면은 제가 고른 요 수정이라는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 뜨는 건 그냥 확인하세요. 자, 그러면 제가 저장한 수정이라는 폴더에 제대로 저장이 됐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제 이름 폴더였는데 어디로 갔을까? 탕화면에 있었던 것 같았는데 잠깐만요. 하여간 폴더 찾기 힘들어. 자, 들어가서 보면요. 이렇게 상세 페이지 틀 UPS도 있지만 이미지스라는 폴더가 생겨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를 따닥 들어가 보면 아까 전에 우리 잘라낸 파일들이 이렇게 테스트 1, 2, 3, 4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서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직접 만드는 경우라면 짧게 만드시면 되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직 우리가 아이템 선적을 아직 안 한 상태라서 제가 아직은 아마 안 보여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도매국이라든지 이런 사이트들이 몇 군데 있어요. 뭐 도매매, 뭐 위탁 판매 사이트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여기서 내가 만약 이런 제품을 팔겠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뭐 팔고 싶은 제품이 예, 예를 들어 요거 곰돌이 슬리퍼가 3,500원이래요. 자, 요거를 내가 만약에 선택을 해요. 그리고 이 제품을 사고 싶은데 내가 팔고 싶은데 보면은 이미지를 쓸 수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미지를 가져다 쓰려고 보니까 이미지가 만약에 길다라고 한다면 한번 받아볼까요? 이미지를. 얘는 짧을지 길지 한번 모르겠는데 한번 붙여볼게요. 요즘은 그래도 짧게 나오네요. 그죠? 저장할 때 이미지 네. 전용으로 저장해요. 네, 이미지 전용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장하실 때 내보내기에서 웹용으로 저장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JPG로 맞추시고 이 밑에 이제 저장 버튼을 눌러요. 그때 보시면은 슬라이드 요 이름은 내가 알아보기 쉽게 하고 형식은 그냥 이미지 전용.
왜냐면 HTML은 지금 안 쓸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미지 전용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분할 영역은 모든 분할 영역. 그러니까 그대로 저장한 셈이죠? 네, 그리고 저장. 근데 저장하면 네, 아도비스 웹용으로 저장 경고라고 써요. 웹용으로 저장 경고 한번 볼게요. 저장돼 있는 분들 보면은 얘가 오른쪽 눌러보면은 얘는 지금 GIF로 저장이 돼 있네요. 얘도 GIF, 얘도 GIF. 그러면 이미지를 열어보면 좀 지저분하게 깨져 있다기보다 좀 지저분하게 보일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거 저장하실 때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JPG로 맞췄는데 이렇게 저장이 됐거든요. 그쵸? 컨트롤 A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여기 있는 이렇게 할게요. 그럼 얘를 클릭하고 Shift를 누르면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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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얘네들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JPG로 맞춰주세요. 지금 선택을 안 했더니 그냥 다 여기서 난 JPG로 맞췄는데 GIF로 저장됐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만 맞추고 다시 한번 저장해 볼게요. 그냥 1이라고 이번엔 그냥 이름 구분해 놓으려고 저장하겠습니다. 웹용으로 저장 경고 뜨는 건 그냥 확인 누르시면 돼요. 자, 다시 가서 볼게요. 수정이라는 제 이름 폴더를 들어가 보면 지금 이미지스라고 돼 있는 요 폴더 안에 테스트는 아까 저장한 거고 1은 지금 저장한 거잖아요. JPG로 다 저장되어 있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수정해 본다면 아까 우리가 파일에서 내보내기 웹용으로 저장 들어오고 나서요. 얘네를 선택을 할 건데 화면이 커서 한 번에 선택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럼 우리 아까 손도구를 더블 클릭하면 화면이 다 보인다고 했죠. 이렇게 해놓고 선택을 하는 걸로 하죠. 이렇게 해놓고 요거 분할 영역 선택 도구로 하나, 쉬프트 누르면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선택해 놓고 저장하시면 저장 선택하는 것도 훨씬 쉬울 거고 저장할 때 지금처럼 엉뚱하게 저장되지 않으니까 아마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면 무리 없으실 거로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끔 이제 상품을 소싱할 때 이미지를 제공해 주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잘라서 쓸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거를 들어가기엔 조금 시간이 애매모호해서 일단 다음 거는 우리 넘겨서 일단 내용만 좀 보고 다음 시간에 만드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 68페이지 상세 페이지 제작을 위한 포토샵 필수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포토샵과 어느 정도 친해졌다라고 한다면 필수 기능을 좀 배워봐야 되겠죠. 사진을 촬영하고 사용하는 기능들은 빛을 보정하고 그리고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좀 눈에 띄게끔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예제에서는 빛 보정과 채도 밝기 보정, 외곽선 보정을 해서 방울토마토인가요? 이 토마토가 잘 보이게 세팅을 하네요. 그리고 아웃포커싱 적용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 피사체는 또렷하게 보이면서 나머지 배경 부분은 흐리게 보이게끔 처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효과가 마스크 효과라는 거 활용을 할 건데요. 이거를 이용해서 만들게 되면 되게 맛깔난 그런 상품 페이지에 사진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만드는 거랑 다음 시간에 이제 로고 지우는 거 이런 것들 이제 위주로 해서 쇼핑몰에 이제 쓰여지는 각각의 기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일단 오늘은요 시간이 좀 애매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할 건데 연습 한 번씩 해보시면서 질문을 받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질문 없으신 분은 이따 3시 50분 이후에 퇴실을 가능하시니까 그때 퇴실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